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그리고 한국경제TV 정호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방산주 강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방산주 소식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방산 수출 비중 40% 돌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출 실적을 여기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기 시장의 큰 손인 중동을 타겟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선영 대표님이 전해주시죠. 네, 확실히 중동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동의 어떤 관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방산 매출이 50%를 넘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유럽 지역에 대한 무기 수주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돈을 언제 받고 이런 차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수주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이제 중동 시장을 다음 타겟으로 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출 비중의 절반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수주 잔고를 고려해서 좀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LINX1이나 현대로템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주요 방산 4사의 올해 예상 매출액 대비해서 수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될 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포인트 좀 모자란 상황인데 추정 매출은 2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금액을 좀 더 끌어올려야겠죠. 근데 이 중에 8조 6천억 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할 거다라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33%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7%포인트 정도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좀 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국내 방산업체 1위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올해 수출 비중이 45%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이후에 지정학적 긴장감이 계속 나오면서 이른바 상대적으로 이제 가성비가 좋은 K 방산업체들이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어떤 유럽 내 수주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하긴 합니다. 아직 심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긴 하지만 해당 지역의 수주 실적이 어느 정도 좀 한계점에 가까웠다는 그런 분석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 수주 실적을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무기 시장의 큰 손, 중동을 좀 공략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중동 같은 경우는 되게 민족들이 되게 다양해요. 크게 두 개로 나뉘죠. 두 개 나뉘는데 내분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방산 수요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방위 산업 기술 수준 자체가 높지 않아서 대부분은 이제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동의 무기 수출 비중을 보니까 전 세계 무기 시장의 30%입니다. 전 세계 무기 시장의 3분의 1, 대부분 미국에서 가져가겠죠. 이렇게 큰 손인데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전차나 아니면 자주포 같은 이런 국내 주요 수출 품목의 어떤 중동 수주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올해 초에 잘 아시는 대로 방위산업청과 국내 산업업체들이 이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간의 어떤 방위사업 MOU를 일단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MOU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MOU는 그냥 언제든지 엎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MOU를 넘어선 실제 수주 그리고 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부분 항상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주변에서 혹시나 MOU 체결했다 우리 주가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못 갑니다. 절대로 MOU는 기대감만 심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MOU는 말 그대로 아무 의미 없다. 이것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보면은 중동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이 가져오긴 하는데 석유 감산 문제 때문에 중동이랑 미국 관계가 심각하진 않지만 아주 조금 실금 정도 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업계는 요거를 좀 빈틈 삼아서 이제 좀 들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미국 외의 국가를 좀 고려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가성비를 앞세워서 치고 들어가면은 7%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50% 수주 달성은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K방산이 성능도 좋고 굉장히 값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는 싼 거거든요. 일단 이번 주를 비롯해서 사우디 국방부 차관 방한 소식 오늘 또 주요 일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그동안의 조정을 뒤로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쉬어가고 있는 K방산주들 추가 상승 여력을 다시금 좀 뿜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은요. 방산 못지않게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전력기기 관련주 이야기인데요. AI 시장 성장에 따라 HD, 현대 일렉트릭을 필두로 한국 전력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가 변압기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전부터 아예 몸에
모멘텀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것은 아닙니다. 뭐 이전의 리포트들을 살펴보시면 해당 관련된 뭐 이슈들은 항상 이제 문구에 좀 들어와 있었던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좀 트리거를 만든 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이슈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데이터 센터를 배제하고 변압기에 대한 업황만 보시더라도 사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먼저 일단 AI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일단 23년부터 28년까지의 글로벌 전력 수요를 봤을 때 연평균 한 11%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GPT라든지 기타 부분을 조금 첨가를 한다라고 한다면 에너지 전력 소모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는 또 추가적인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전력에 대한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수요가 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결국엔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파생된 수급들도 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수주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쪽에서의 변압기 같은 경우는 25년과 40년짜리 노후 변압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교체를 해야 되고 이 시기 자체가 10년 만에 도래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1년 만에 많은 수주를 이뤄내긴 했지만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수요가 나올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지역에서 이런 변압기를 수입하는 비중 자체가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좀 캐파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증시도 잘 한번 뜯어보시면 반도체나 이런 뭐 종합 상사가 가장 많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 보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관별로 보시면 변압기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라든지 기타 시장에서도 참 대만도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좀 주요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뭐 수주나 매출액 영업이 거의 다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한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전자공인 시스템에서 종목군들 한 번씩 쳐보시면은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주 잔고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들 충분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묵직하게 보신다라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장 중요시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기술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최근 바닥권에서 순환매의 힘을 좀 많이 누리고 있는 LS 일렉트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부분에서 뭐 석유 플랜트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뭐 전기차, 뭐 재건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좀 이벤트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 흐름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 매력이 있다는 부분에서 LS 일렉트릭을 픽해 주셨고 중장기적으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픽해 주셨는데 그럼 네. 지금 신규로 HD 현대 일렉트릭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어떤 좀 팁을 드리고 싶으세요? 뭐 사실 뭐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우 씨요? 네, 대신에 조금 이제 한 번에 물량을 다 담지 마시고 좀 분할로 모아 가신다는 전략으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미국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HD 현대 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이거든요. 거기다 초고압 쪽에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쪽이 HD 현대 일렉트릭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나타나게 됐을 때는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될 게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해당 종목이 꺾이면 결국엔 변압기 전반적으로 사이클이 조금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변압기를 HD 현대 일렉트릭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I가 제 아무리 똑똑해도 전기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일단 전력기기 시장에 대한 호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여기에서 탑픽 종목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우 씨 모아가는 매수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오랜만에 네카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성장주들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작 국내 대표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의 주가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두 기업 모두 반등을 기대할 만한 이슈는 부재한 상황 속. 자, 반종민 소장님, 네이버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세요. 좀 더 많이 기다리시고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셔야 될 것 조금 같습니다. 더 많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속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올해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주가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거래일을 좀 살펴봤을 때는 네이버의 경우에는 22만 7천 원 부근에서 지금 전일 18만 8,400원까지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 57,900원에서 지금 전일 54,600원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우린 그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증권가에서는 일단은 지금 인터넷 산업에 대한 성장할 만한 이슈가 다소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 기업들마다 지금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때 시장 컨셉은 좀 웃돌긴 했습니다만 중국 이커머스 그러니까 알리와 테무 쪽에 그 공습을 통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주가에 크게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그 커머스 부분에서 한 20% 이상 매출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이커머스 침투에 따른 커머스 부분에 그 매출이 하락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영향이 계속 좀 나와주면서 최근에 네이버 쪽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무조건 나쁘게만 보실 건 아닐 것 같고요. 올해 6월에 네이버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에 대해서 미국 상장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고 중국 이커머스 리스크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해소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 내용이 좀 일부 해소가 된다 한다면 일단 주가는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대략 지금 6월 정도로 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 웹툰에 대한 미국 상장 기대감이 6월에 있다 한다면 6월에 금리 인하에 따른 상승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의 경우에는 카카오 엔터 등의 자회사 인건비와 마케팅 등의 비용을 지금 굉장히 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가에서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것이 뭐냐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수급적인 부분들과 반대로 카카오 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카카오가 그 본사 전 직원에게 200주의 그 스톡 옵션을 좀 부여하기로 한 내용들이 28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좀 상정될 예정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보유한다면 사기가 높아서 좀 열심히 일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이게 직원 친화 정책이라는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좀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그 카카오의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준법과 신뢰위원회를 좀 진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경영세 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모멘텀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기회는 많이 남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이버와 카카오 주주분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카카오나 네이버 분할 매매 관점으로도 아직까지 좀 유효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 관점으로 살아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직원에게 스톡 옵션을 부여키로 한 카카오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거든요. 각자의 고민이 큰 네이버와 카카오 소식. 이달 말 또 두 기업 나란히 주총을 개최하는 만큼 제2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정호진 기자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진단 이야기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코스피는 어제 장중 2,700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은 900선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현재 상황부터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정 기자? 네, 그렇습니다. 뭐 요즘 지수는 오르고 뭐 장은 좋다고 하는데 뭐 정작 내 주식 계좌는 뭐 파란불인 시청자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지수는 올랐는데 뭐 하루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던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스피부터 살펴보면 뭐 지난달 14일부터 어제까지 해서요, 최근 20거래일 동안 16거래일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더 많았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는요, 뭐 같은 기간 14거래일 동안 이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많았는데요. 특히 코스닥에는 현재 1,718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락 종목 수가 1,000개를 넘었던 날들이요, 이 최근 한 달 동안 6거래일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뭐 최근 한 달 동안 몇몇 종목들이 주목받으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과정에서 소외된 종목들도 다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르는 종목들만 올랐다 이 의미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이 주로 올랐습니까? 네, 제가 이것도 역시 자료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단순 상승률로만 놓고 보니까 뭐 정치 테마주라든지 이런 좀 소음들이 많이 섞이더라고요. 그래서 양시장에서 평균 시총보다 덩치가 큰 기업들만 제가 골라서 살펴봤는데, 코스피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뭐 금양, 효성중공업, 뭐 LIG 넥스원, 저희 방송에서 많이 소개된 종목들이죠. 또 코스닥은 알테오젠 한 달 새 132% 뛰었고요. 자람테크놀로지, 펜미스 기업들 한 달 새 주가 2배 넘게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뭐 반도체 2차 기기, 2차 전지, 뭐 전력기기, 바이오, 방산 이렇게 특정 섹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순환매 장세 이루어졌다, 뭐 최근 분위기 좋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증권업계에선 이외에도 기관 또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 뭐 이렇게 모았는지 이 종목들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종목들 이외에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외국인은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대표적인 저PBR주들이고요. 기관은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신한지주 가장 많이 사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저PBR주에 대한 외국인의 투심은 여전한 듯 보이는데 이제 곧 주총 시즌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저PBR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다가오는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일정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기아,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해서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 주총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그룹 비롯해서요. 뭐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주요 금융지주들의 주주총회도 이뤄지는데요. 자, 이번 주총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뭐 주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투자증권은 이번 주총 시즌이 매도가 아니라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세현 연구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이 배당을 주로 이어왔던 뭐 코스피 기업들 배당률이요. 이 4.32% 그렇게 금리보다 높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속적인 주주 환원 의지를 보이는 기업들은 비중 조금 늘려담는 게 좋겠다 이런 설명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PBR주 관련 안에서 좀 상승 여력이 기대되는 종목 이제 다음 주 슈퍼 주총 위크를 앞두고 한번 꼽아보고 싶은데 하창원 본부장님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부터 주주 환원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하던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나 뭐 메리츠금융지주, 뭐 이제 기아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중에서 꼭 하나를 꼽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메리츠금융지주를 좀 선택을 하고 싶고요. 이전부터 이제 저PBR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이제 정부의 정책발도 영향을 받고 환원 정책을 가장 열심히 하던 쪽이 일단 금융주 쪽이고 그다음에 자동차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특히나 현금 흐름도 잘 돌아야 되는데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다 보니까 뭐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테일 사업 부분에서의 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현금의 흐름들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5월 달에 이제 2차 세미나가 나올 거고 6월 달은 돼야 좀 구체적인 시그널들이 나올 텐데 그 앞전에 이제 주주총회 관련된 부분에서의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환원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쪽이 뭐 새롭게 신규 나오는 쪽으로도 좀 충분히 주목을 받겠지만 기존과 연속성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수급 자체가 더 쏠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부터는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환원을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포커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슈퍼 주총 위크를 비롯해서 5월 달에는 2차 기업 밸류업 세미나 등 모멘텀이 산적하니까요. 관련해서 저PBR 관련 종목들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 보고 오시죠.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먼저 목표가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키움증권입니다. 증시 거래대금의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업황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 계획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하나증권은 키움증권의 목표가를 기존 14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P2E 버전의 나이트크로우가 공개된 가운데 초기 성과가 양호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신작 기대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은 기존의 7만 원의 목표가를 8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어지는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IBK투자증권은 금호석유에 대해 글리세린 ECH 플랜트 건설로 에폭시 수지 경쟁력이 강화된 점, 또 적극적인 기업 가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고요.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점 포착됩니다. 이번에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된 종목들 CS윈드 살펴보겠습니다. 정책 지원과 비용 안정화 모멘텀으로 미국에서는 풍력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타워 수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피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하락을 반영해서 타겟 PER을 소폭 하향 조정했는데요. NH투자증권이 목표가를 기존 8만 8천 원에서 8만 원으로 내린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이렇게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들 참고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장 이후 모처럼 큰 폭의 반등에 나선 APR 소식으로 이어가 보죠. 어제 1%대 소폭 상승 출발한 APR, 갑자기 장 초반 투심이 몰리면서 13%나 급등, 28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덕분에 직전 거래일 무너졌던 공모가 25만 원을 회복을 했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 이제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APR. 아마도 그 보호 예수 해제에 따른 물량이 좀 남아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 좀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만큼 수급과 심리가 좀 어느 정도 받쳐져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 때 이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 바로 그 APR입니다. 근데 전일 13% 상승을 했는데 여기 좀 놀라운 점이 있다면 코스피 기업 중에 5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시가총액이 2조 1,8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지주사인 두산과 하나의 시가총액을 좀 추월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12일 공모가가 25만 원인데 24만 9천 원 터치를 한 이후로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상승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유입된 것이 좀 원인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최근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기관이 6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경우에는 4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원인 중에 하나를 봤을 때는 마진율이 높은 뷰티 디바이스 사업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1,041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165% 증가를 했고 심지어 매출액도 5,200억 원을 좀 기록을 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로 실적이 예외로 좀 굉장히 좋았었던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상장 후 공모가 부분까지 떨어진 것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어느 정도 반영하고 포인트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달 좀 어느 정도의 그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27일 때 발행 주식 11.53%의 보호 예수 해제가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공모가보다 크게 그 상승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보호 예수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물량이 출회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 대해서는 30만 원 이상도 돌파할 가능성을 좀 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달에도 뭐 보호 예수 해제에 대한 물량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공모가 대비에 상승률이 얼마나 보이는지에 따라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상장을 한 기업들, 신규 상장을 한 기업들의 경우 일정적인 상승을 보였을 때 이후에 조정폭을 보인다 하면은 그때 이제 공모가까지 그 터치를 하거나 그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다시 반등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했을 때 무리하게 따라가실 필요도 없고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을 때 공모가까지 내려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 접근해보는 것도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 가지 전략으로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유심히 좀 홈쇼핑을 잘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김희선 씨 미용기기죠. 메디큐브의 그 미용기기, 홈케어 기기를 정말 많은 채널에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실적도 좋은 APR 금방 또 30만 원 회복을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으로 오늘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하는 엔젤 로보틱스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초기 투자를 진행해 관심을 받고 있는 웨어러블 로봇 기업 엔젤 로보틱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는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웨어러블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웨어러블 로봇이란 말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로봇을 뜻하는데요. 자, 엔젤 로보틱스가 어떤 제품들 갖고 있는지 주요 제품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환자들이 재활할 때 입을 수 있는 이 엔젤 메디라는 제품이 있고 여기에 산업 현장용 로봇, 그리고 또 마비 환자들을 위해서 일상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이런 보조기기, 그리고 또 뭐 모터 드라이버나 뭐 스마트 구동기, 뭐 이런 로봇 부품들도 제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뭐 로봇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비롯해서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장점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로봇뿐만 아니라요, 뭐 플랫폼만 공유를 하면은 뭐 다른 업체가 만든 로봇들도 이 구동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바로 이것이 LG전자가 초기에 시드 투자를 들어간 배경이 아닌가 이런 풀이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엔젤 로보틱스는요, LG전자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CJ 대한통운 뭐 이런 대기업들과 레퍼런스 쌓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품목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 소유 예측에서는요, 1157대 1의 경쟁률 기록했고요. 또 공모가는 기존 밴드 상단을 초과한 2만 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는 26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요일에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코스닥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기술 특례 상장이란 당장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더라도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친 뒤 기술력이나 성장성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면 상장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데요. 앞서 파두도 기술 특례를 통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 실적이 정말 쇼크를 내면서 주가가 꼬꾸라진 바 있었습니다. 과연 엔젤 로보틱스도 좀 전철을 밟으면 어떡하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엔젤 로보틱스 실적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엔젤 로보틱스는 2017년에 설립됐다고 했는데 이후에 사실 흑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선 올해까지도 약 51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흑자 전환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수 사태 이후로 기술 특례 상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엔젤 로보틱스 측은 이게 파주 사태가 일어난 게 상장 심사를 받던 도중에 한창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근거가 없는 매출은 심사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보수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또 이 공경철 엔젤 로보틱스 대표는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만 매출을 계산했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꼼꼼하게 심사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실제 증권사 IB 담당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 파주 사태 이후로 해서 확실히 이 심사 절차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관행처럼 진행이 됐었던 몸값 부풀리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엔젤 로보틱스는 상장 이후 물량이 좀 얼마나 나올 예정입니까? 상장 이후로 해서는요, 유통 가능 물량 전체 주식의 약 28% 정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앞선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보면 방금 반정민 소장께서 말씀해주신 APR과 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면 APR은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이 35%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달까지 이제 23%의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인데 결국 APR 상장 첫날 27%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죠. 그런데 엔젤 로보틱스 지분 구조 한번 살펴보시면요,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 아까 28.14%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장 한 달 뒤까지 24%의 물량이 추가로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들은 대부분 1년 이상의 보호 예수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이 유통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이 주가가 주춤할 수 있는데 한 번에 이 오버행 리스크를 털고 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권영일 엔젤 로보틱스 부사장은요, 유통 물량이 좀 나눠질 경우에는 이 리스크, 오버행 리스크를 항상 품고 있어야 되는데 일부 타격을 받은 이후에는 이 오버행 우려 없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모가 희망 범위를 넘어선 엔젤 로보틱스 내일까지 이틀간 청약을 진행하고 26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평가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흥행에 성공할지 지켜보시면서 로봇주 전반적인 투심 회복까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쓸쓸한 배당주 이야기로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지금 금융당국이 상장사 배당 기준일을 변경한 이후 첫 시행되는 벚꽃 배당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배당 수익률이 5%를 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선영 대표님,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꽤 마음에 듭니다. 이런 기업들은 이름 리스트를 한번 직접 언급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초에 배당을 계획 중인 코스피 상장사 83곳 중에 74.7%에 달하는 62곳에 62곳의 배당 기준일이 15일부터 이제 5일까지 다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밸류 프로그램 이후에 이제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엔 아마 여러분들이 배당주 중심의 투자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살펴보니까 올해 배당을 앞둔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균 배당 수익률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3.15%가 나왔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좀 그래도 한 1%포인트 가까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근데 이게 조금 갈 길은 좀 멀었다 좀 생각되고 좀 더 많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개별 기업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제가 이 기업 배당 좀 주네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 라인이 배당 수익률 5% 정도 되는데 이쪽 기업이 좀 많이 늘었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은 공개적으로 언급해줘야죠. 첫 번째로 하나투어인데 배당 기준일이 4월 2일입니다. 아직 좀 시간 남았습니다. 배당이 주당 5,000원 배당이고요. 배당 수익률은 7.68%고 잘 아시는 대로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배당 못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코로나 그 전에 당기 순이익이 607억인데 이번엔 배당금으로만 774억을 쓰니까 아주 모범적인 어떤 배당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대신증권 6.88%, 증권사 많이 해야죠. 올해 증권사 얼마나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리안리는 6.63%, 그리고 기업은행이 6.61%, 동양생명이 6.45%, 한국자산신탁 6.43%, 그리고 삼성카드 6.35%,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인데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기업들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당기 순이익이 1,358억이 나왔는데 이 중에 821억을 배당으로 쓸 계획을 합니다. 배당 성향 자체가 60.5% 이런 기업을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앞으로 배당 성향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 들어옵니다. 외국인 투자 다른 것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여러 가지 막 되게 변명들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배당만 올려주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 보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을 한번 앞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업들은 배당 강화 정책이 주가에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가끔 주주권 행사 얘기하면서 기업의 가치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당을 굳이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는데 그거는 구더기 부서서 장 못 담그는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미국의 케이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직 그랩에 가려면 갈 길이 아직 한참 멀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선진국을 우리나라에 갖다 대입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당 사항 아직은 없고요. 아쉽지만 어쨌든 국내 상장사들의 주중 환원 수준이 아직은 낮습니다.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낮고요.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자체가 문제가 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배당 결정일 잘 확인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2일입니다. 이틀 전에 매수를 해놓으셔야 여유롭게 한 3일 전에 매수해 놓으셔야지 배당을 받으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배당주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락 걱정되시는 분들 제가 처음 투자했었던 10년, 20년 전보다는 배당락 데미지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쏠쏠한 벚꽃 배당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하나투어, 대신증권, 코리안리 등 배당 수익률 5% 올해 이상 기대되는 기업들 쫙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되감기로 가셔가지고 한번 그 표 체크하셔가지고 투자 전략에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창한 본부장님,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쫙 정리하고 싶은데 밤사이 뉴욕 증시 테슬라도 부진했고 엔비디아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타격을 좀 받을까요? 일단은 이제 테슬라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웰스파고에서 목표 주가를 좀 크게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의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작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전 재무장관이죠. 발언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물가에 대한 또 민감도가 살짝은 좀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이런 FOMC라든지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일부는 좀 차익 매물들로 나오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모건 스탠리까지 최근에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하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악화가 됐고 최근에 이제 인터배터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좀 리튬 가격 반등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이번에 또 테슬라의 주가의 조정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좀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좀 참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 확인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거래일에 기간에 이제 순매도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까지 보시더라도 삼성전자는 담아주고 있고 하이닉스에서는 일부 차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엔비디아발 GTC 관련된 모멘텀을 바탕으로 약간은 좀 따라가지 못했던 삼성전자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밸류앱에다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으로 지수 상승에 배팅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좀 물량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벤트가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붐이 또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지수에 대한 상방 자체도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기에 따른 좀 수급적인 흐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좀 수급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3월물에서 6월물로 롤오버 돼 있는 흐름들이 지금 최근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작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포지션에서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금일장에서 좀 많은 이탈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 쪽에서의 좀 강한 매도 기조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조 정도 이상의 좀 수급 이탈이 나타났고 외국인도 이제 전거래일에 한 3천억 들어와서 한 8천억 매도로 되긴 했지만 최근에 한 7거래일 정도 봤을 때는 한 8천억 정도가 좀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수에 따른 기간에 이런 수급으로 좀 증시를 방어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부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서의 좀 변화가 오늘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상승 흐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났었던 쪽에서의 이런 프로그램 매도 흐름들이 일부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바탕으로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의 좀 강력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에 대한 이런 당일 수급 체크를 반드시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영 대표님은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떻게 좀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3개월에 한 번 돌아오는 쿼드러플 위싱데이잖아요. 이날은 조금 긴장하셔야 됩니다. 근데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쿼드러플 위싱데이 기준으로 한 이틀 전부터 좀 긴장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 변동성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당일날에는 의외도 변동성이 좀 적은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엔비디아 되게 좋게 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한 3년 전부터 항영마사에서 말씀을 드려왔고 AI 반도체 갈 곳 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좀 더 높은 것을 가기 위한 조정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엔비디아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뭐 AI 반도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포모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은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포모를 낮춰 놓으시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항상 시장에서 핫한 이슈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한번 투자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반도체 얘기했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지금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처럼 지금 좀 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는 뭐 배터리나 아니면 뭐 전기차나 아예 관심 배제되는 이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테슬라 말씀드리고요. 급락을 그럼 또 하락의 그런 매수 기회로 이용해 그럼요. 저는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애플 같은 기업들은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일하게 이제 AI가 들어가지 않는 두 개 업체예요. 그래서 그 두 개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